네, 제 123차 최고위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해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는 세법 개정에 관한 당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즉 과세가 목적이 아닐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불공정했던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위기의 시대에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서 양극화 해소는 물론이고 고용 절벽과 소득 절벽 등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특히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 골자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를 통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절차가 남아있지만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두는 만큼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세제 개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철저히 준비해 나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당정은 어제 이와 관련 큰 틀에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세법 개정안은 오는 8월 2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과세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인 만큼 무엇보다 정치권의 정략적인 태도가 아니라 정직한 태도를 요구합니다. 85% 이상의 국민이 찬성하는 명예과세에 대해 정치권 모두 정직한 태도로 합리적 논의를 이루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세제 개편의 절박함에 대해 정치권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의 국민 우롱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제멋대로 올린 담배세와 유류세를 아무런 사과나 반성 없이 오로지 정략적인 태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까지 정략적으로 다루는 것은 그 당의 뼛속까지 남아있는 국정농단의 습관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이제 와서 세금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는 것은 박근혜 정권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제2의 국정농단이다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의도는 너무나 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딴지를 걸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조세 정상화를 가로막아 보겠다는 심보입니다. 이쯤 되면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혁신을 하고 국민을 갖다 붙여도 결국은 극소수의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정당임을 실토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런 주장을 하려면 자신들이 야당이 되고 나니 국민들의 건강권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인지 먼저 말해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혈세라고 합니다. 혈세 갖고 장난치는 자유한국당은 국민 우롱을 중단하고 각성하기 바랍니다. 지난 17일 정부가 북한의 남북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어제까지 2차 시한이었지만 북한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 제안이 성급했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지만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보수 정권 10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다시 봄이 오기까지 더 많은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펜이 칼보다 강하듯이 악수는 주먹보다 강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정부의 대화 노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꺾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화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남북관계의 봄을 맞이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최근 들어 핵무기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기에 남북 대화를 미루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과 핵을 방패 삼아 우리 정부의 진심 어린 대화 노력을 외면한다면 영원히 국제사회의 미아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에 북한은 조속히 응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배고픔에 떡 하나 훔쳤다고 징역 3년을 사는 대한민국에서 나라의 근간을 흔들었던 대역죄인들이 징역 3년을 선고받거나 심지어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김기춘에게 징역 7년, 조윤선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법원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입니다.
김기춘 스스로가 사약을 마시고 끝내고 싶다 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법원이 이토록 가볍게 처리하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메모에도 국정농단의 범위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낱낱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김영한 민정수석에게 검찰 수뇌부에 압력을 가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김영한 수석이 자제를 하자 비서실장 스스로 직접 검찰 수뇌부에 지시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메모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김기춘과 문고리의 무시를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하는 한탄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전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한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아주 동떨어진 천냥현격의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국민과 거꾸로 가는 법원의 판결. 국민 대부분은 과연 법원이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입각해서 판결을 했는지 준엄하게 묻고 있습니다. 라면 몇 개의 사익을 훔친 죄보다 온 국민이 민생을 접어두고 헌정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그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고 나오게 한 이 국가 비상사태를 이야기한 그 주범에게 국정농단과 헌정 파괴를 했던 주범들에게 주권자인 국민은 그 어떤 관용도 베풀 생각이 없음을 법원은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슈퍼리치 과세 정상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존경받는 슈퍼리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과세 정상화에 대한 높은 국민적 동의는 보수정권 9년이 초래한 내수의 위기, 고용의 위기, 성장의 상실 시대를 마감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소득과 분배의 양극화를 끝내고 사회 통합을 바라는 절박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수야당과 경제계가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반대를 고수한다면 이는 자신들만이 누린 성장과 분배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사회 통합을 팽개친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슈퍼리치들이 보여준 행동을 곱씹어 보기를 권합니다. 당시 빌 게이츠, 제규일치 등 미국의 30대 초대 기업들은 자신들의 세금을 올려달라고 의회에 청원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미국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사회 통합을 촉진시키고 그리고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워렌 버핏의 부자 증세론은 경제 위기에 시달리고 있던 세계 각국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 각국의 부자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나섰는데 독일은 갑부 44명이 나서서 부유세 신설을 청원하였고 프랑스 로레알 그룹 등 대표적인 부호 16명이 부유층에게 특별세를 매겨달라고 청원하기도 했습니다. 슈퍼리치들의 솔선수범이 여기에 힘입은 각국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부재 증세를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과세 정상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기업 경영에 무리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멈춰버린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달구기 위해 소득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경제체제를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정부 여당이 꼼꼼하고 촘촘하게 과세 정상화 방안을 잘 만들 테니 믿고 같이 합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벌 대기업과 초고소득자들이 혜택받는 슈퍼리치를 넘어 슈퍼리더로 거듭 나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탈원전 공론화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 성숙하고 차분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고리 원전 오륙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정치권의 근거 없는 정치 공세와 가짜 뉴스를 매우 심각한 이 상황의 자제를 요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행정공고와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을 통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문제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2015년에 고리 1호기 계속운전 포기 결정 절차도 스스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자가당착에 불과합니다. 당시에도 산자부 장관 소속의 에너지위원회가 원자력에 대한 국민 신뢰라는 명분으로 연구 중지를 단수원의 행정지도 형식으로 권고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오히려 헌법상 정부의 최고 의결 결정기구인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훨씬 더 책임성이 높은 결정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고리 1호기 연구 중지를 환영해놓고 이제 와서 법적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또한 야당과 원자력 학계는 과도한 수요 전망에 기반한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전기요금 폭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그대로 한다 해도 신고리 5호기는 2011년, 6호기는 2022년에나 완공됩니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용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원자력 발전 단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일. 최근 5년간 안전규제 강화, 사용후 해결료 처리 비용 및 해체 등 사후 비용을 반영으로 2021년에는 39.52원이었던 원자력 발전 단가는 16년에 가면 67원 91원으로 5년간 무려 76%가 인상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사고 위험 비용, 해체 비용, 폐연료 비용, 처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한다면 원자력 발전 단가는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태양광 발전 단가는 1kW당 2016년에는 167원이었던 것이 2024년에는 106원 39전으로 급격히 내려갑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단가가 원전보다 싸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료를 충분히 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균등화 발전 단가 전망인데요. 미국 에너지 정보청 발표는 22년 가동 발전기 기준으로 하면 풍력은 52.2불, 이거는 메가와트당 아워인데요. LNG는 56.5, 태양광은 66.8, 원자력은 91.1, 석탄은 140 이렇게 됩니다. 영국 에너지 산업 전략 본부가 16년에 발표한 걸 보면 25년 가동한 발전기 기준으로 보면 태양광은 63유로, LNG는 82유로, 원자력은 95유로, 석탄은 136유로, 독일 그린피스 보고서에도 대형 태양광은 20에서 40유로, 육상 풍력은 20에서 80유로, 원자력은 62에서 102유로.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풍력, 태양광 가격은 떨어지고 원자력은 비싸지는 것이 전 세계가 지금 기술 발달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정책과 관련하여 전력 수급 불안이 없이 그리고 급격한 전기료 인상 없이 소모적인 사회 갈등도 없는 산무 정책을 견지해 나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논리는 탈원전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공론화위원회에서 잘 검토해 나가면 될 일입니다. 우리 사회 모두의 성숙한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습니다.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야당은 조세 정의의 실현을 국민적 정세라고 의미를 폄하하며 대통령의 사과까지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세 정의란 경제력이 크면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경제력이 작으면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빈부격차로 심각해진 소득 양극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로 인한 소득
재분배 효과는 2013년 기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복지비 지출도 OECD 평균인 21.5%에 훨씬 못 미치는 10%로 최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간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감면특혜, 고소득층의 금융 불로소득과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터무니없는 낮은 과세 등 부자 감세 위주의 세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부자 감세는 조세 정의의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광장의 촛불 대선을 통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부자 감세를 통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악성 종양과 같은 부자 감세는 대대적으로 도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 당시 고소득자와 고액 상속, 고액 증여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 자본소득 과세 강화, 법인세 실효 세율 인상, 법인세 명목 세율 인상 등 부자 감세에 대한 일대 조치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대표께서는 사업연도 소득이 2천억을 넘은 초과하는 초대 기업에 법인세를 25%를 적용하고 연소득 5억 원을 넘는 초고속자에게는 현행 40% 소득세를 42%로 인상하자고 구체적인 제안을 하였습니다. 조세 정의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시대적인 정선입니다. 우리 당이 앞장서서 반드시 조세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세금 폭탄이라며 불안감을 조성하며 조세 정의를 가로막는 이들은 무엇이 진정 국민과 국가를 위한 일인지 깨닫기 바랍니다. 조세 정의 실현은 튼튼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하는 초석입니다. 나라와 사회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일은 순간이면 가능합니다. 재건의 시간은 기약할 수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오후 청와대에서 있었던 대통령 및 경제정책 담당자와 기업인들의 만남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 평가합니다. 현재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경제적 어려움은 국민들이 직접 느끼는 고통입니다. 이러한 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경제 주체 간의 협력과 상생뿐입니다. 그 시작을 위한 대화의 자리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7월 25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가계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성장 동력화하고 4차 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서 혁신 성장 전략을 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에서 낙수 효과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며 추격 대상이 사라진 현재의 대한민국은 추격 성장 전략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 중심 경제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제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 간의
상호 협력과 상생을 기본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 기업과 노동자, 정부와 노동자 등 경제 주체 간의 만남과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노동자, 기업, 정부의 상호 신뢰는 재구축될 것입니다. 어제의 모임 후에도 오늘 있을 2차 기업인과의 호프 미팅, 향후 예정된 중견,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노동계와의 대화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협력과 상생으로 일관된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우리 집권민주당도 이러한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뒷받침하면서 기업인들과 노동자들의 상생과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준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이번 폭우 피해 복구와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 괴산, 충남, 천안 지역 세 곳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이번 수해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을 받지 못한 충북, 보은, 증평, 진천 중에 보면 일부 읍면동 단위로 보면 오히려 세 곳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현행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피해 규모를 집계하다 보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인천도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어서 수백 채의 주택들이 침수되고 지역별로 그 피해 규모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만 이러한 제도상의 모순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피해 복구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보다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박범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법원이 김기춘, 조윤선, 김종률, 김종덕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판결을 선고를 했습니다. 가치와 지향이 다르다 하여 민주당을 지지한다 하여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선언을 하였다 하여 각종의 문해기금, 영화, 도서 등의 차별적인 행태를 자행했던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법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또 그것이 헌법상의 차별 금지에 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판결 선고는, 무죄 선고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청와대 정무라인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고 청와대 교문 그리고 문체 라인이 주범이며 그 정점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김기춘 비서실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역시 블랙리스트와 관련돼서는 혐의가 없다는 그러한 판결입니다. 우리 형법에 전가의 보도처럼 써왔던 미필적 고의는 박제화된 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재판부의 머릿속에는 미필적 고의라는 최근에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서도 대서특별되었던 그 법리는 잊혀진 것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징역 3년의 선고는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는 느낌입니다. 재판장은 헌법을 위배했고 명백한 불법이라고 일갈하면서 선고 형량은 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의 중죄가 아니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전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과 커다란 아픔을 준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범죄의 수만 해도
수십 가지에 이릅니다. 경합범 가중이라는 걸 따지면 최대 처단형의 범위가 7년 6월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3년의 선고는 사실상 이 국정농단의 주범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거라는 국민의 도도한 비판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하는 한탄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전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한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아주 동떨어진 천냥현격의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국민과 거꾸로 가는 법원의 판결. 국민 대부분은 과연 법원이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입각해서 판결을 했는지 준엄하게 묻고 있습니다. 라면 몇 개의 사익을 훔친 죄보다 온 국민이 민생을 접어두고 헌정 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그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고 나오게 한 이 국가 비상사태를 야기한 그 주범에게 국정농단과 헌정 파괴를 했던 주범들에게 주권자인 국민은 그 어떤 관용도 베풀 생각이 없음을 법원은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대한민국 슈퍼리치 과세 정상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존경받는 슈퍼리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과세 정상화에 대한 높은 국민적 동의는 보수정권 9년이 초래한 내수의 위기, 고용의 위기, 성장의 상실 시대를 마감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소득과 분배의 양극화를 끝내고 사회 통합을 바라는 절박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수 야당과 경제계가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반대를 고수한다면 이는 자신들만이 누린 성장과 분배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사회 통합을 팽개친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지난 2008년 금융 네, 제 123차 최고위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는 세법 개정에 관한 당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즉 과세가 목적이 아닐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불공정했던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위기의 시대에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서 양극화 해소는 물론이고 고용 절벽과 소득 절벽 등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특히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 골자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를 통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절차가 남아있지만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두는 만큼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세제 개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철저히 준비해 나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당정은 어제 이와 관련 큰 틀에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세법 개정안은 오는 8월 2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과세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인 만큼 무엇보다 정치권의 정략적인 태도가 아니라 정직한 태도를 요구합니다. 85% 이상의 국민이 찬성하는 명예과세에 대해 정치권 모두 정직한 태도로 합리적 논의를 이루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세제 개편의 절박함에 대해 정치권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의 국민 우론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슈퍼리치들이 보여준 행동을 곱씹어 보기를 권합니다. 당시 빌 게이츠, 제규일치 등 미국의 30대 초대 기업들은 자신들의 세금을 올려달라고 의회에 청원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미국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사회 통합을 촉진시키고 그리고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워렌 버핏의 부자 증세론은 경제 위기에 시달리고 있던 세계 각국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 각국의 부자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나섰는데 독일은 갑부 44명이 나서서 부유세 신설을 청원하였고 프랑스 로레알 그룹 등 대표적인 부호 16명이 부유층에게 특별세를 매겨달라고 청원하기도 했습니다. 슈퍼리치들의 솔선수범이 여기에 힘입은 각국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부재 증세를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과세 정상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기업 경영에 무리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멈춰버린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달구기 위해 소득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경제체제를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정부 여당이 꼼꼼하고 촘촘하게 과세 정상화 방안을 잘 만들 테니 믿고 같이 합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벌 대기업과 초고소득자들이 혜택받는 슈퍼리치를 넘어 슈퍼리더로 거듭 나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탈원전 공론화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 성숙하고 차분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고리 원전 569기 자신들이 제멋대로 올린 담배세와 유류세를 아무런 사과나 반성 없이 오로지 정략적인 태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까지 정략적으로 다루는 것은 그 당의 뼛속까지 남아있는 국정농단의 습관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이제 와서 세금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는 것은 박근혜 정권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제2의 국정농단이다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의도는 너무나 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딴지를 걸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조세 정상화를 가로막아 보겠다는 심보입니다. 이쯤 되면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혁신을 하고 국민을 갖다 붙여도 결국은 극소수의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정당임을 실토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런 주장을 하려면 자신들이 야당이 되고 나니 국민들의 건강권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인지 먼저 말해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혈세라고 합니다. 혈세 갖고 장난치는 자유한국당은 국민 우롱을 중단하고 각성하기 바랍니다. 지난 17일 정부가 북한의 남북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어제까지 2차 시한이었지만 북한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 제안이 성급했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지만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보수 정권 10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다시 봄이 오기까지 더 많은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펜이 칼보다 강하듯이 악수는 주먹보다 강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정부의 대화 노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꺾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화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남북관계의 봄을 맞이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최근 들어 핵무기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기에 남북 대화를 미루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과 핵을 방패 삼아 우리 정부의 진심 어린 대화 노력을 외면한다면 영원히 국제사회의 미아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에 북한은 조속히 응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배고픔에 떡 하나 훔쳤다고 징역 3년을 사는 대한민국에서 나라의 근간을 흔들었던 대역죄인들이 징역 3년을 선고받거나 심지어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김기춘에게 징역 7년, 조윤선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법원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입니다. 김기춘 스스로가 사약을 마시고 끝내고 싶다 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법원이 이토록 가볍게 처리하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메모에도 국정농단의 범위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낱낱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김영한 민정수석에게 검찰 수뇌부에 압력을 가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김영한 수석이 자제를 하자 비서실장 스스로 직접
검찰 수뇌부에 지시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메모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김기춘과 문고리의 무시를